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 현장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와 법인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코로나19 3차 유행 양상과 재난지원금 논의 등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봅니다. 와. 떡볶이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홍건 씨와 강민 씨의 경쟁력. 네이버. 와. 떡볶이로 세계 정복을 꿈꾸는 홍건 씨와 강민 씨의 경쟁력. 네이버.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상입니다. 지난 25일 국내 지역 발생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363명으로 8월 27일 434명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요. 26일에는 이 신천지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서울 지역 누적 확진 환자 수는 이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으로 시작된 1차 유행 시기 이 대구 누적 환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 건수 대비 확진 건수를 나타내는 것을 양성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 15일에서 21일 주간 양성률이 4.71%로 그 8월의 2차 유행 시기 4.55보다도 조금 높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네. 11월 3주만 놓고 보면요. 국내 전체 양성률은 1.79%로 2차 유행이 8월보다 조금 높은데요. 양성률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감염 위험도가 높은 대상이나 집단을 잘 찾아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반면에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 환자 가운데 20대 젊은 층 비율이 7주 사이에 7%포인트 올라서요. 지금 28%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면서 이 방역 관리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 청장년층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벼워서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경제적으로 아직 많이 힘드니까요. 3차 재난안전지원금? 지원금? 네, 재난지원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거든요. 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3조 6천억 원을 삭감을 해서 이거를 3차 지원금으로 반영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네. 또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를 했지만 정작 여당인 민주당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에 논의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지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주도를 했었는데 네.
이번 3차 이야기는 양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기 입장은 좀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앞두고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난지원금 논의를 민주당이 못 본 채만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삭감에는 선을 그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 와중에 수능이 이제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험생은 정말 긴장하고 있을 것 같고 무사히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보건당국도 긴장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끼리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고3들도 원격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도 수능 전인 2일까지 PC방이나 오락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을 해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고 이 어느 때보다 수험생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요. 이 수능 전까지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협조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은 물론이고요. 수험생들 마음을 생각하면 코로나 확산이 안 되도록 우리 모두 다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이 방송인 사유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공여받아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었습니다. 방송인 사유리가 SNS에 최근 아이를 출산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이번에 이 이슈가 된 사유리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고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본으로 가서 네. 이런 정자 공여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불법은 아닙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비혼 출산이 법적 위반상이나 불법 요소는 없다면서 국내에서 비혼모들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으로는 시술이 제한돼 있는 상태고요. 또 현재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는 이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비혼 여성은 이 직접 공여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체외 수정이나 인공 시술 이렇게 고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시술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 대상에는 비혼 여성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 법족 부부 그리고 사실혼 부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불법은 아닌데 사실상 거의 불법에 가깝네요. 불가능에 그렇죠?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자 공여 대상자가 결혼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도 확대됐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 정자 공여 등 보조 생식술 대상자를 이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비혼은 빠져 있는데요.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이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침 개정에 앞서서 이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공청회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률혼으로 맺어진 이른바 이 정상가족 중심의 관련 법 제도를 다양한 형태의 가정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을 보는 인식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다양성 수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응답자 66.3%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거주를 공유할 경우에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또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응답도 63.4%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 20대 응답이 75.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한 전문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 타의에 의한 선택일 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사유리는 비혼
출산이 본인의 적극적인 선택이자 나아가서 좋은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결혼과 연애의 틀을 벗어나서 가족을 만든 사례라는 점에서 반향이 크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수적인 인식도 차츰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 현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도가 항상 현실을 뒤쫓아가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현실이 바뀌고 있으면 빨리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확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후에 정부가 입장을 밝히거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검증이 발표 이후 부울경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되던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이르렀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공방만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 근본 재검토, 백지화 근거가 된 장애물, 그러니까 이 산을 깎는 문제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 부실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매일신문은 법제처가 검증위에 보낸 회신에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사업 추진 단계상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없었다면서 이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장애물 설치나 존치 결정 그리고 허가할 때 시점이 기본계획 고시 또는 실시계획 고시 이후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검증이 판단은 조금 해석에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발표 시점 그리고 발표된 내용 둘 다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에서는 또 이렇다 저렇다 어떤 얘기도 안 내놓으니까 그야말로 정치 쟁점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선거를 앞둔 민주당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네. 지난 20일에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하면서 당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은 이를 두고 이 가덕도 신공항 앞에 국민의힘이 쪼개졌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안 할 수 없다고 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다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국민의힘 대응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긴 한데요. 네.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이 발표에 대해서 국토위, 정부의 입장을 듣고 대응 방침을 정한다 이런 방향을 잡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여야 기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는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원칙을 뒤엎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원칙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서 현실화가 된다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또 역시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취약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이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서 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그 A씨도 범행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A씨는 이 새마을 금고에서 감사로 일했던 전직 임원으로 밝혀졌는데요. 감사로 일할 당시에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숨진 직원 2명은 이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이었고요. 이 2명도 해임이 됐다가 최근 복직을 했는데 이 복직 후에도 A씨와 갈등을 빚었었고 각종 송사에도 얽혀 있었던 만큼 이것들이 범행 동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마을 금고 같은 이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잊을만 하면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전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이지만 보안은 취약합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경주 그리고 전국 여러 곳곳에서 이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왜 이런 사건이 잦은지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부 지침에 따라
따라서요. 자산 규모나 단기 순이익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금고를 대상으로는 경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10곳 중 9곳은 경비 인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소규모 금융기관 600여 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경비 인력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원한 관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새마을금고의 체계의 난맥상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안 강화나 갈등 관리를 할 제도와 감독 체계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보안 대책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여야 그리고 재계, 노동계가 이견이 뜨겁습니다.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이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재해는 일일이 다 꼽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국내에서는 하루에 7명,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10만 명가량이 해마다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인 청원이 지난 9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 소관 상임위에 넘겨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산재를 기업 범죄로 보고 이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기업주가 위험을 방지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현행법으로는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 처벌 무겁지 않습니다. 이 사고를 낸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업무상 과실치사는 이 행위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에 사업주가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지만요. 국내 하청이 있잖아요. 네. 이 복잡한 구조에서 사업주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했는데요. 영국에서 2007년에 이 법을 도입한 이후에 실제로 적용을 한 사례, 처벌 사례는 많지 않지만 강력한 처벌로 일부 기업이 도산을 하면서 범죄 억제 효과는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반대의 2배를 넘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지만요.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큽니다. 과연 이견을 좁히고 올해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준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연일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계는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화 대구 경영자 총협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일호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본격적인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중대재해법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인지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각종 논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부장님 말씀을 먼저 듣고 지금 상황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듣고
또 우리 정덕화 사무국장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 부장님 먼저. 예, 2019년인 그 작년 한 해만 해도 산업재해로 모두 2,0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업종별로는 건설 노동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산재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재해 유형별로는 사고 사망의 경우는 떨어져서 죽는 사고사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 정부의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2,320명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매일 7명의 노동자들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만 명당 산재 수치를 나타냈을 때 대한민국은 유럽연합의 4배, 독일이나 일본의 5배, 네덜란드나 영국에 비해서는 무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1994년 이후 2016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단 2번을 제외하고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지금 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이런 산재 사고의 그 오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재 사고, 특히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또 건설업이 워낙 업무 특성상 고위험 작업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망 사고 많이 발생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또 건강을 부여하기 위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방대한 그러한 그 규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현장에서 그걸 다 준수하기도 좀 어려운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이 지금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 현장마다 또 설계와 시공이 다 다르고 또 워낙 고위험 작업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기인하는 것고, 그 다음으로 또 조선업 등에서도 굉장히 고위험 작업도 또 고소 작업이 많고 그래 하다 보니까 많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경영자들도 그러한 산재 예방 줄이기 위해서도 실제로 많은 노력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면은 조선업의 A사에서도 매년 그 장비 교체를 한 200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있고, 또 CEO가 참여하는 안전경영회의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정제 업종에서도 B사 예를 들면 한 500억 정도를 매년 설비 진단을 하고 있고, 또 뭐 CEO 당연히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데도 노실비 서비스 투자를 뭐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매년 또 투입들 하고 있고, 뭐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250억, 300억씩. 철강 업종도 마찬가지로 5,0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산재 사고를 좀 줄이지 못해서 경영자들과 함께 또 근로자들도 작업 시에 굉장히 주의를 좀 같이 기울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지금 정덕화 사무국장 말씀하셨는데 주요 업종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50% 이상이 건설 업종에서 조선업 같은 건설 조선업 같은 데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업 자체가 작업의 위험성이 많이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조적인 요인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추락사입니다. 네. 예, 간단한 안전 펜스만 설치하더라도 얼마든지 재래식 사고인 추락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장 간단한 일이 왜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 건설업이라든가 조선소에서는 그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의 외주화 작업도 하청이 많이 되었고요. 네. 그 결과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청을 해서 그 공사를 하더라도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막 같은 걸 설치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산업재해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기초적인 어떤 안전망에 대한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감독하거나 적발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사실상 산업안전관리감독자가 전국에 한 6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작년 한 해만 해도 218만 개 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감독자 한 명이 3,000개 업소를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방치해 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안 해도 적발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문다든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니까 예. 설사 단속 당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물게 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경제협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업 현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독 기능도 적지만은 또 그 안전관리자도 사실 그 현장에 다 일일이 배치를 못하는 그런 인력 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설업, 그다음에 조선업, 뭐 제조업, 기타 여러 가지 산업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관리 규정 지침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맞는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준비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기술상 지침을 보면은 현재가 19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건설업에 있어서도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높이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고 또 사업주가 거기에 딱 걸맞는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도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계속 해야 되지만은 우리 근로자들의 부주의나 태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심층적이고 산업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복잡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을 법의 제정을 통해서 좀 바꿔보겠다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중대재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그 산업재해 중 산업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재해자가 다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세 번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노동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 주셨지만 중대재해에 대한 규정은 이미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 좀 주시죠. 예, 최근에 그 대구 수성구의 한강 미아원 사건 사망 사고, 네. 그리고 가창댐의 잠수사 사망 사고, 그리고 택배 노동자의 가로사 사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산업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유해 위험 사고가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 국민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2,300명이 목숨을 잃는 산재 사망률 1위에 5명을 이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우선 입법 처리되기를 노동계에서는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산업재해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해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경제계에서는 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십니까? 현재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금년도 1월 16일자로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은 근로자 사망 시 원청 사업자의 형사처벌이 개정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개정 후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이 대단히 강화가 되었고요. 근로자 반복 사망 시에 가중처벌하는 것도 개정 전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가 이번에 형량의 50%를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청 법인의 벌금을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이렇게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형벌을 높이는 법 취지에는 CEO들이 경영 책임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법률 이렇게 형벌만 계속해서 가중하더라도 산재 예방의 효과 정대보다는 CEO의 불안감만 정대시키고 오히려 CEO의 기피 현상을 초래하는 등 경영 활동의 위축만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강화되어 있는 법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법의 실효성을 검증도 하기 전에 또 더 강력한 걸 한다는 것은 경영계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과도한 조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2019년 산재 사망자 수가 2,020명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던 건 1심에서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2심에 가서도 그것 또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단 0.4%만 사업주가 유기징역을 받았고요. 기업주에게 평균적인 420만 원 그리고 법인에게는 450만 원에 불과한 벌금만 부과된 게 다입니다. 네.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그 벌칙 조항들이 훨씬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나 혹은 재해 방지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더 강화된 법안을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법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네. 한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 네. 10억 이하의 벌금하면 네. 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알겠습니다. 하한선이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법을 처벌해서 네. 하한선을 두고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 부분은 잠시 있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각 당들이 말이죠. 국회의 각 당들이 이 입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영계에서는 입법 저지를 투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중대재해법이 구체적으로 어느 당의 안이 될지 혹은 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입법이 되게 된다면 경영계에서는 어떤 법이든 이런 법이 새로 입법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반대 투쟁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경영의 의견을 담아서 국회에 의견을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고 제정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형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출된 법률안을 보면은요. 최하 사업주가 3년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의 형벌은 고의로 한 방화범 또는 과실상해 치사범에 해당되는 형량입니다. 네. 기업이 경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망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흉악범에 순하는 정도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은 잠재적 범죄자로서 경영에 몰두하지도 못할 뿐더러 불안한 상태에서 경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과잉 형벌이다. 이것은 헌법상에도 정의되어 있는 과잉 형벌의 금지 원칙에도 입에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과한 형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이러한 수준의 형벌의 산업안전 징벌에 관한 이 법률이 마련된다면은 기업으로서는 정말 기업하는데 큰 부담이 되고 심적 압박을 통해서 경영에 굉장히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책임,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 그다음에 관련 유관 공무원들도 같이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내용의 범위와 내용의 확대에 대해서는 좀 전 말씀을 주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과도한 처벌이라고 이제 경영자 측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노동계에서 입법을 이렇게 주장하고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과 내용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의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대표이사가 안전관리자만 선임을 하면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어도 피해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이사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회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네. 일반적인 생산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해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기 때문에 네.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말 산업재해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은 금액과 적은 책임, 그다음에 경영자는 책임지지 않고 산업안전 담당자, 실제 주무 책임자만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각심이 부족하게 되어서 경영자에게도 직접 책임을 묻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경영 책임자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경영상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중소형제기업들은 사실은 관리 능력이 딸려서 일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리 이 관리를 해도 산업안전보건 규정상의 의무를 다 준수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의 이 의무가 규정된 게 1222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문별로 수천 가지 또 지침들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여기 안전관리 책임자, 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다음에 안전관리 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선임을 해서 네. 그 관리 체계를 가지고 이 전문인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잡 다양한 이러한 구조, 또 획일적인 산업안전관리 규정, 산업특히 맞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후 처벌 위주의 산업안전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사후 처벌을 형량을 높여서 그 산업안전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왔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안전 예방 매뉴얼이라든지 산업특성에 맞는 구체적 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구해서 기업에게 제공하도록 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지침만이 만들어져 있고 2006년 이후에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사항들 또 현장마다 그 구체적으로 안전 기준을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사람 안전관리 지침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정비되어야지만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겠다. 과도한 형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은 지금도 규정이 차고 넘칠 만큼 오히려 과도할 만큼 규정은 많은데 이 규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규정을 일일이 준수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정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획일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네. 업종과 특성,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사업주도 어느 걸 어떻게 기준을 안전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이 기준조차 불명확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이번에 개정법에서도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포괄적 책임을 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하청에 대해서 자칫 안전관리를 지나치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파기법상에 지시 의무가 되어서 법 위반이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은 뭐 원청의 갑질이라는 이러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고 네. 뭐 이런 것 등등이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같이 정비가 되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근로자들도 안전교육 의식을 진작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 안전을 지킬 수가 있지 네. 사후 형사처벌을 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더 이상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업들의 특히 관리 책임자들의 그 경영 의지만 더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여러 정부와 기업 경영진과 노동계가 세 축이 동시에 서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런 거 맞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원청 하청이 너무 복잡하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보면 원청, 하청 이런 구분이 너무 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 그 원하청 구조와 그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 조건을 보면 주요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실상 작업 현장에서 하청 사업주들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에 대한 권한, 작업 시간, 작업 내용, 뭐 작업 조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원청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알아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하청을 받은 쪽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그 산업 현장에서의 위기가 감지가 된다 하더라도 요구하거나 수정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책임은 하청에게 다 떠넘기고 어떻게 보면 하청에서 하청 구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성과 수익은 원청이 다 확보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천적으로 원청과 하청이 사업과 사업 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이나 하청이나 각각 자기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법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원청이 하청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원청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죠.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원청과 하청의 별도의 의무와 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이 하청에게 협력과 조율할 의무 및 정보 제공 또는 관리 감독한 의무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원청이 해야 될 역할, 하청이 해야 될 역할 구별되죠. 그런데 지금 원청과 하청의 그 중대재해법에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하청 산재 사고에서는 무조건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네. 기업들이 원청이 하청의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노동계에서는 원청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라고 이 중대재해법을 보고 계신데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보십니까? 그 원청에서는 노동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반했을 경우 그 원청의 과실이라든가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자는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그 원청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한국 사회 하청 구조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작업 환경을 보시면은 하청의 모든 설비 조건이라든지 작업 조건, 작업량 등 모든 권한은 원청의 사업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청의 사업주들이 하청의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만드는 환경도 같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원청과 하청은 독립된 기관이죠. 그런데 이제
원청과 하청이란 이 개념 자체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주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 하청에서 팀 단위로 뭐 이렇게 구성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데는 일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는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서비스업 이런 쪽에는 지금 원청과 하청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까지 하청의 산업재해를 원청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네. 추상적이고 그렇게 하면은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네. 원래 그 자기 책임 정도에 비해서 과중한 처벌을 금지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다면은 그러한 것들도 세세하게 규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무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다른 제조업들과 일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는 건설과 조선 같은 이런 업종들과 다른 제조업은 또 분리해서 원청의 책임을 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원청과 하청에 일단은 역할을 분담한다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하청이라고 뭐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여하튼 뭐 하청을 하는 기업들에서도 네.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위에서 실제로 보면은 위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를 하면은 작업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하청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반하면서 스스로 업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원청이든 감독자든 어떤 경우에도 사실 일일이 감독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의 작업자가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네. 산업재해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인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예. 국장님 지금 그 하나 짧게 여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법이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거의 뭐 적용이 힘들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전문 인력을 두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일 열일을 해야 되는 이런 뭐 구조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중대재해법으로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나면은 긴급 경영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럴 때에 CEO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구속되고 바로 가버리면은 선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난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과도한 지금 벌금형으로 지금 구성돼가 있어서 네. 그러한 벌금을 부담하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대재해법만한 정도의 과잉 형벌이 되면은 중소기업에서는 정말 경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안을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는 유예를 해주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송일호 지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대재해 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화장품 공장 화재 사고도 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법 적용 유예 기간을 4년이나 뒤로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방호 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설비를 가동하고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본 수칙도 없이 유해 이염 작업을 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설비에 협착이 되고 추락하고 화재 폭발 사고 등 각종 재해의 위험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본의 규모 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일하도록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에 유예 기한을 주자는 것이니까 이 중대재해법 재기업 처벌법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정말 이게 첨예한 문제 같습니다. 그 가장 도입해야 되는 곳은 도입이 되면 현실적으로 기업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제일 빨리 도입돼야 되는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지금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모델이 된 게 영국의 이제 법인 과실치사법입니다. 네. 이게 2007년도에 제정됐는데 제정된 2007년도 제정 이후에 10년간 26개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이게 전부 중소기업이었고요.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수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중소기업이 도산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의 대표적인 사례다. 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자 협의회 같은 곳에서 볼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전혀 중대재해를 줄이거나 막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현재 수준도 굉장히 형량으로는 충분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네. 제가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10억 원 이하고 네. 그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50만 원 이하 벌금,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 독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상한없는 벌금, 싱가포르가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억 7천만 원 벌금 이하, 프랑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70만 원의 벌금, 캐나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8,7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얼마나 지금 강한 처벌을 하고 있냐. 네. 거기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최소한의 형벌을 규정하는 흉악범죄나 포함되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형벌로 가지고는 산업재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예방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고 네. 산업 특성에 맞는 심층적인 전문적인 산재예방 체계를 관리를 하고 정부가 예방관리 매뉴얼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그 세세한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산재 처벌 정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정책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업재해는 이렇게 징벌적인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군요. 노동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7년 이하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면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산재 사망자가 2020명 발생이 되었지만 단 2건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더라도 유기징역 등 실형을 받은 것은 0.4%에 불과합니다. 420만 원 사업주, 법인에게는 평균적으로 4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다 한들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준은 엄청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워낙 팽팽한 논의가 되어서요. 토론할 내용이 아직 한없이 나올 수 있지만 토론 시간이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많은 절충과 논의 끝에 이 법안이 입법이 된다면 이 지점만은 정말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한 곳만 말씀을 주시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자 측에서는 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손봐야 된다는 부분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계에서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자체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 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은 제정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차라리 앞에 말씀드린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이중 규제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사후 처벌보다는 안전관리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지불. 예,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험의 외주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청의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중대재해가 일어나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하한선을 두는 게 훨씬 유의미하기에 반드시 하한선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네. 자, 여전히 팽팽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리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사장님도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아침에 출근할 때 듣고 나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라는 인사입니다. 노동자들이 안녕히 일을 하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은 경영자나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로 간에 진지하고 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법안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OECD 1위라는 산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꾸는 데는 두 측이 차이 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송일호 금속노조 대구지부 부지부장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없는 사람은 원래 힘들게 살고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편의에 맞게 누리며 사는 세상은 제대로 된 세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라서 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배웁니다. 힘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람의 처지가 이렇다면 그런 세상은 바꿔야 합니다.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을 향해 지나가던 아이 엄마가 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는 최소한의 노동 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체계를 바꾸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 곳곳에서 암초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의 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는 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과 개혁을 주장하는 쪽 모두 나름의 속도와 방법이 있겠지만 가야 하는 방향만큼은 어떤 교묘한 논리나 주장으로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교묘한 말들의 잔치에 그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밀고 나가는 성실함이 절실해 보입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서투른 성실함만 못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